우리가 농경지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걸 먼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자연에서 농경지로 갈 때는 다양한 기계나 자재, 에너지 투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재배 환경을 좀 바꿀 수도 있고 재배 기술이 또 들어갑니다. 네, 재배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다양한 것으로 인해서 작물 주위에 태양의 어떤 온도 조건, 토양 조건, 물 조건, 산소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들은 자연적인 환경 특성과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어떤 흙에서 어떤 변화가 잘 일어나고 어떤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그룹으로 묶어야 되겠다. 흙이 너무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그룹으로 묶는데 그럼 뭐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유기물은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무기물을 기준으로 모래, 미사, 점토 이런 그 무기 입자를 중심으로 흙을 주로 묶어서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토성이죠. 소일 텍스처입니다. 자, 우리가 토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토양의 성질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자, 영어로 우리가 텍스처라고 할 때는 이것은 질감입니다. 어떤 것을 만졌을 때, 여러분들이 음식을 씹었을 때 느끼는 그 질감, 어떤 거는 딱딱하고 어떤 거는 거칠거칠하고 어떤 건 부드럽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만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래, 미사, 점토로 결정이 됩니다. 다음에 또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결정하는 과정은 2mm 이하의 토양을 대상으로 모래와 가장 큰 것은 모래, 중간은 미사, 점토 이렇게 해서 각각을 결정한 다음에 하는데요. 이게 합쳐서 100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을 이용한 직각삼각형만으로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양토가 가장 많습니다. 양토, 사양토, 미사질 양토 이런 양토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무슨 뜻이냐? 우리 여러분 양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좋다는 뜻입니다. 좋을 양자죠, 그죠? 우리나라 토양의 기본적인 특성은 모래와 미사, 점토 함량이 적당한 토성으로 봤을 때 괜찮은 토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경지에서는 자연에서 어떤 변형이 일어나느냐? 경운이 일어나죠, 그죠? 지표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죠. 생물의 다양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수확을 합니다. 여기서는 또 생물 다양성이 또 달라지겠죠. 유기물, 식물 잔재까지 다 수확하는 경우에는 유기물의 환원에서 또 자연 생태계와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런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을 위한 토양의 기능은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성, 화학성 이렇게 이때까지는 주로 많이 선배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확한 기능을 짚어줘야 된다. 그래서 한 5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식물을 지지해야 된다. 구조의 안정성입니다. 첫 번째로 식물을 이렇게 안정되게 잡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다. 일단 물이 있어야, 모든 생명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산소입니다. 산소가 있어야 뿌리는 호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양분입니다. 양분은 이제 pH하고 EC가 연결되죠. 이 양분에는 양분 공급형 유기물, 가축 분야와 같은 양분이 많은 그런 유기물들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분의 균형, pH, EC, 양분. 그리고 5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건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과연 농경지에서 논할 것이냐? 저는 꼭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물 다양성은 거친 유기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친 유기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동물과 그리고 미생물들이 쭉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게 되죠. 네. 그 5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토성을 결정하는 모래, 미사, 점토의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모래는 그렇죠. 토성이 텍스처, 질감이라고 했죠. 모래는 까칠까칠한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사는 부드러운 질감입니다. 그리고 약간 뭉쳐지기도 합니다. 점토는 그렇죠. 끈적끈적한 질감이죠. 이거는 잘 뭉쳐지고 리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성이 좋은 점이 만지면 이게 점토냐 미사냐 모래냐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래 미사 점토의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미농무성 기준을 주로 따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토양 조사 사업을 60년대 70년대 수행할 때 미국의 방법을 주로 따라서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국제화 시대고 그 FAO UN FAO 기준으로도 많이 이제 서로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 기준도 이제 같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똑같고요. 미사와 모래를 구분하는 기준이 0.05로 요건 0.02mm 요걸로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래가 많은 토양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는 크게 두 가지로는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굵은 모래 0.2mm를 기준으로 0.2mm보다 큰 2mm에서 0.2mm 사이와 0.2mm에서 0.05 그러나 0.02 그죠? 국제토양학회법은 0.02죠. 그죠? 가는 모래를 꼭 구분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가는 모래가 많은 토양은 물을 잘 머금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농기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물을 잘 머금고 있는 이 세사가 많은 토양이 굉장히 현대 농업에서는 좋은 토양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명장들의 토양을 가보면은 대부분 이런 토양이 많습니다. 이 세사는 조항광물인 반면에 또 굵은 모래는 암석의 조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근데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 아십니다. 이거 바닷가에 아주 고운 모래와 꺼끌꺼끌한 그 산에 있는 꺼끌꺼끌한 그런 모래하고 다르죠, 그죠? 자, 이런 모래가 많은 토양은 큰 공극이 있어서 배수가 잘 됩니다. 배수가 아주 잘 되죠. 하지만 이제 그 양분이나 수분의 보유력에 있어서 좀 낮아서 가뭄을 잘 탑니다. 그리고 이제 농기계라든지 이런 걸 들어갈 때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가벼운 토양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느낌으로 가벼운 토양인 거죠.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미사가 많은 토양입니다. 미사가 많은 토양은 자, 여러분 갯벌 가보셨죠? 갯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과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기 쉬워 강과 해안가 등에 잘 퇴적이 됩니다. 그 머드 축제에 쓰이는 그 갯벌이 바로 한 90% 이상의 미사가 있는 그런 토양들입니다. 자, 표면적은 이제 모래에 비해서는 크지만 점토보다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면적은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적이 단위 무게당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미사가 많은 토양은 물이나 양분 이런 것 보유력이 있습니다. 보유력이 있는데 문제는 산소 공급을 위한 대공급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논에서 썰애질을 한 다음에 이렇게 현탁되었다가 미사는 콜로이드가 아닙니다. 가라앉죠. 그죠? 미사가 쭉 가라앉으면 이렇게 판상으로 가라앉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가라앉으면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고 대기에서 비가 내리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공극이 뚫려 있고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다 공극이 누워 있으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지표면 유출이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점토가 많은 토양은 유기물과 결합하여서 입단을 잘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작업할 때 구조가 파괴가 되기 쉽습니다. 굉장히 현대 농업에서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토양이 바로 이 점토가 많은 토양입니다. 여러분 질땅에 비가 올 때 한번 걸어 보셨죠, 그죠? 엄청 그 신발에 묻어나는 그 지륵을 우리가 참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구조 파괴가 쉽기 때문에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되는 토양이 바로 점토입니다. 이 점토는 2차 강물이죠, 그죠? 2차 강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콜로이드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1차 강물이 2차 강물이 되면서 전하를 가집니다. 음전하를 주로 가지게 되죠. 물론 일부 양전하도 있습니다. 근데 토양은 음전하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이온을 흡착 치환할 수 있죠. 그리고 물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물을 가지면서 팽창을 합니다. 부피가 커지죠.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습니다. 경운할 때 힘들기 때문에 무거운 토양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네. 자, 다음은 유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유기물을 다양한 유기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기물은 적어도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 그냥 잔재, 분해가 되지 않은 2분해성 잔재까지 해서 잔재.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식, 콜로이드성 유기물 부식. 이것은 분해가 잘 안 됩니다. 평균 머무름 시간이 한 3,300년, 굉장히 길죠. 이것은 점토와 결합해서 점토 부식 복합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유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토양 살아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물을 특히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물은 그냥 생물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미생물은 2주 안에 분해가 됩니다. 양분이 될 수 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잔재와 생물과 부식 이 3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분명히 구분을 하고 특히 부식의 경우에는 점토에 따라 한정이 된다. 점토 함량이 밭 조건에서 점토 함량이 10%면은 그거의 10분의 1% 이상을 넘기가 힘듭니다. 점토 함량이 20%라면 한 2% 정도를 넘기가 힘듭니다. 자, 부식이 2%인데 내 땅의 유기물은 3%다. 그러면 나머지 1%는 이런 2분해성 잔재, 식물의 잔재, 찌꺼기 형태로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성 유기물도 다 찌꺼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유리 유기물도 찌꺼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꼭 점토 함량을 고려해서 유기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기물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유기물은 넓은 의미의 유기물은 토양 내 탄소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식물 잔재, 미생물, 미생물의 부산물, 그리고 식물의 지상부 잔재와 지하부 이것을 다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좁은 의미로 그 CEC 양이온 치환 용량, 토양의 어떤 양분 흡착력을 얘기하는 부식의 경우에는 콜로이드성 유기물로 점토 부식 복합체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토양 유기물이 변해서 형성된 굉장히 안정된 고분자를 가지는 물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CMB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이 CMB는 저는 거친 유기물의 부숙도 판정에 활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볏짚이라든지 옥수수대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질비 30 이상은 안 된다. 미생물에게 질소가 부족해서 토양 질소를 가져가기 때문에 식물에 가는 질소가 없어져 가지고 식물의 질소 기하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예,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열심히 했던 겁니다. 자, 20에서 30, 또 20 이하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탄질비는 가축 분뇨라든지 원래 CMB가 낮은 거를 가지고 부숙도 판정하는 데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토양의 생물은 식물을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자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기능에 기여합니다. 자, 식물은 뿌리가 있죠, 그죠? 이 뿌리에는 배설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 배설물들을 미생물이 먹고, 또 미생물을 먹는 또 이런 곤충들, 지렁이, 이 지렁이는 굉장히 토양 물리성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흙을 먹고 배설하고 분변토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유기물이 있어야 합니다. 유기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렁이가 아무리 흙을 먹어도 잎단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있는 조건에서 지렁이가 이제 흙을 먹어야지 분변토가 생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곤충들도 있고, 일부는 병원균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생물의 다양성도 마찬가지로 어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균과 곰팡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런 물질의 순환, 탄소가 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탄소 화합물을 분해시킵니다. 곰팡이와 세균, 이런 것들이 분해를 시키고, 질소의 경우에는 질소를 고정하죠, 그죠? 대기 중 질소를 고정하는 그런 균들이 있고요. 또 토양 흡수를 도와주는 균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질이나 질산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세균이 있습니다. 특히 질산화 세균은 자금 영양 세균이죠. 암모늄 이온을 질산으로 만들면서 스스로 에너지를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질산화 세균은 질소 순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균입니다. pH 한 4.5에서 7.5 사이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 같은 경우는 인삼 가용화균이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식물이 얻기 힘든 원소입니다. 그래서 균근과 인삼 가용화균이 식물을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토양에 음전하는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으며 그 양은 점토와 유기물로 정해집니다. 자, 점토는 우리나라는 주로 카올리나이트라서 한 10 정도 되고요. 유기물은 한 200 정도. 여기서 유기물은 바로 부식, 콜로이드성 유기물 부식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 흡착 순위가 있습니다. 같은 농도인 경우에 수소가 가장 잘 되죠.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쭉 잘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이렇게 흡착이 잘 된다고 하면은 토양에 들어간 것을 빼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흡착이 잘 되는 이온들을 토양에 시용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시 빼내고 싶다. 잘 빼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잘 이렇게 토양에 물질들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분인데요. 양분은 물에 녹아있는 이온 형태로 흡수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소, 탄소, 산소의 경우에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공급이 되죠. 나머지는 다 이온 형태입니다. 자, 질소,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인, 황, 이게 다란 원소고요. 나머지는 미량 원소입니다. 여기서 아까 나오지 않았던 것은 질소와 인, 황입니다. 그런데 황은 토양에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토양 자체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칼륨, 칼슘, 마그네슘, 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이 세 가지와 황을 빼면 남는 것이 질소와 인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양분,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질소와 인, 이 질소와 인을 어떻게 잘 공급을 할 것이냐, 균형적으로, 이제 그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자, 미량 원소는 pH가 적정 범위일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기물이 아주 없는 곳이거나 pH가 적정 범위가 아닐 때는 미량 원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pH 먼저 미량원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리나 붕소, 이제 아연, 철, 망간 이렇게 있습니다. pH가 낮을 때 철과 망간은 굉장히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pH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쭉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중간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몰리브덴은 pH가 높아지면서 용해도가 높아지는 이온입니다. 이것은 음이온으로 존재하죠. 그죠? 인산처럼. 그래서 좀 특이하게 pH가 높아지면서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식물의 유효도가 높아집니다. 자,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인산이죠. 인산은 칼슘, 마그네슘과 pH가 높을 때 침전을 하고 pH가 낮을 때는 철과 망간 뭐 이런 것과 침전이 됩니다. 알루미늄까지. 그죠? 그래서 인산은 pH가 6에서 6.5 뭐 이 정도 돼야지만 유효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질소의 경우에는 미생물의 활동 범위에서 이제 그 유효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물로부터 분해가 돼서 나와야지 질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pH 7.5 이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모늄 이온이 암모니아로 휘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질산태 질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질산태 질소가 되려면 암모니아가 있어, 암모늄 이온이 있어서 그것을 질산화균이 산화를 해야지만 질산태 질소가 되죠. 암모늄 이온이 암모니아로 휘산이 되어버린다면 암모늄 이온이 없는데 질산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질산태 질소의 경우에는 밭 조건에서의 유효태 양분으로, 질소 양분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박사 논문에서 한 건데요. 경사지 사양토와 하성 충족지 양토, 시설 재배지 사양토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경사지 사양토는 이제 개간지 토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생물의 활성이 낮죠. 그래서 천천히 갑니다. 네, 양토는 이제 오랫동안 밭으로 돼 있던 밭으로 이용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빨리 질산태로 갑니다. 시설 재배지는 유기물 함량이 5.6%로 높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기태로 많이 같이 존재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유기태로 존재하는 질소와 질산으로 존재하는 질소와 이런 것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질산태 질소만 보고 질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H에 크게 좌우되는 인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산의 경우에는 논의 경우에는 철과 많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은 담수를 해서 환원적인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됩니다. 철은 환원이 되면 철이 삼가에서 이가로 바뀌면서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논은 밭보다 훨씬 인산의 이용률이 높은 그런 곳입니다. 논은 밭보다 인산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밭의 경우에는 pH가 높을 때는 칼슘, pH가 낮을 때는 알루미늄으로 이게 침전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pH가 변한다고 하면은 또 녹아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밭의 경우에는 특히 pH에 주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인산이 유효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산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하고 산소는 공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물로만 꽉 차
있으면 산소가 없죠. 산소가 없어서 식물 뿌리가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꽉 차 있는 물 중에서 대공극에 있는 물은 빨리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의 중요성은 여기서 나오죠. 그죠? 물과 산소가 서로 배타적이지만 대공극과 소공극이 골고루 있다면 대공극에는 산소, 소공극에는 물로 서로 영역을 나누어서 식물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공극에 물이 없어지고 여기 산소가 꽉 채워지고 산소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 조건에서 이 포장 용수량 조건에서 식물이 가장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식물이 쭉 이렇게 부족해지죠. 여기서 이제 유효 수분이 제가 30에서 10 마이크로미터가 포장 용수량의 공급이고 연구 위조점은 0.2 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근데 중간에 2 마이크로 정도의 공극이 있는데요. 요 앞에 공극은 모세관 역으로 물이 좀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흡수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 마이크로에서 0.2 마이크로까지는 너무 공극이 작아서 뿌리가 흡수하기 참 어려운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관수 시점을 보통 연구 위조점까지 떨어지지 않고 중간, 작물이 이제 더 이상 잘 안 되겠다 싶을 때, 힘들어 하는구나. 그럴 때 물을 대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 관수 시점은 요거와 요거의 한 중간 지점, 아니면 이제 엽채류냐, 또 그런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관수 시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물의 최대 생산성 그리고 작물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 위조점까지 마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식물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 때 그때 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물이 부족하다 이럴 때 요 시점을 잘 잡아서 물을 주면 식물이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죠. 포장 용수량까지만 딱 물을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물을 주면 산소가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산소가 충분한 이 포장 용수량과 관수 시점을 요 사이에 토양 수분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작물에는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물이 잘 안 빠지고 산소 공급이 불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밭에서도 논과 같은 환원 상태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논에다가 시설 재배지를 만든 곳에서 좀 물을 좀 많이 줬거나 아니면 주변 논에서 물이 침투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또 물이 이렇게 안 빠지는 곳. 자, 이런 판상으로 물이 계속 안 빠집니다. 물이 계속 안 빠져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는 환원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유기물이 많을 때, 자, 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필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유기물 분해하는데 산소를 다 써버리고 나면 토양 중에 산소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토양 온도가 미생물이 굉장히 왕성한 온도일 때 환원이 촉진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원이 촉진된다 하더라도 산소가 충분히 순환하면서 공급된다면 다시 원래 산화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조건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산소가 고갈되면서 질산태 질소가 탈질이 되고 이런 양분의 형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소가 고갈되면서 뿌리가 고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 양분이 없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철과 망간이 환원 상태에서는 용해도가 높아지면서 다른 양분들을 식물이 흡수할 수 없게 기량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화수소와 같은 유해물질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과 물이 잘 빠지게 배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